지난달 초 서방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절대 방어를 자랑하던 영국의 챌린저이가 정작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완파되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현용 주력 전차인 챌린저이는 과거 코소보나 유고 전쟁 등에 참전하며 명성을 알려왔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단 한 대도 파괴되지 않는 괴물같은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처음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될 때만 하더라도 대반격을 진행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주력 전차를 제공하기로 한 국가는 영국이 처음인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이라크전의 명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전쟁의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기대됐던 챌린저이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어이없이 파괴되며 서방 세계의 전차 전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주력 전차였던 레오파르트2의 처참한 실전 기록부터 챌린저2의 파괴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투입이 전장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까발려진 서방 전차들의 처참한 실태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장 1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세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은 이미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러시아군과 그들의 무기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강력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나토를 주축으로 한 서방 사회의 도움으로 덕분에 전쟁은 어느 한쪽에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루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지리멸렬한 싸움은 주변국들의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예고했던 대반격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럽과 나토가 러시아 저지라는 대의명분에 뭉쳤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장기화는 심각한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국간이 비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던 폴란드마저 이제는 자국 수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31대를 지원하기로 했던 미국이 ATACMS를 추가 지원까지 약속했는데요. 미군이 운용하는 주력 전차에 최대 사거리 300km의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더해지면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에 필요한 효과적인 공격 수단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에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영국이 야심차게 지원한 주력 전차 챌린저이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파괴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유럽 사회에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에서 단 한 대도 소실되지 않아 절대방어, 움직이는 요새 등의 이명이 생겼던 영국군의 주력 전차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격파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의 완파를 당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장비 수준을 볼 때 전차 대 전차의 싸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파괴 현장을 보면 현대판 중전차라고 불리던 챌린저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참상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챌린저이가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자폭 드론이나 포탄 또는 지뢰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차장을 포함한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챌린저이는 120mm L55 강선포를 주포로 하며 RWS와 40mm 고속 유탄 발사기 및 7.62mm 기관총 등을 탑재합니다. 최대 출력은 1200hp이며 최대 550km의 항속거리를 가지는데요. 화력은 둘째치고 방어력만큼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전차가 화염에 휩싸인 채 발견되었으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는 예견된 참사와 다름없습니다. 사실 챌린저이가 파괴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이라크전에서 적군에 의한 파손은 없었지만 아군의 오사 등의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당시 아군 승무원 2명이 전사하고 해당 전차 역시 전손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6년에는 이라크 무장 세력이 발사한 대전차 로켓 RPG-29의 이중탄두가 챌린저이의 전면 하단을 관통하며 조종수가 발을 잃는 일도 있었는데요. 챌린저이의 조종수가 다리나 발을 잃은 사례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조종수가 화재에 부상을 입는 일이 유난히도 많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하부 방어력 때문입니다. 영국군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점을 보완할 TES 개량이 진행되었는데요. 반응 장갑이 없던 전차 전면 하부와 측면의 증가, 장갑을 장착하는 것은 물론 이미 포탑 등에 장착된 증가 장갑 위에는 ERA를 추가로 달아주었습니다.
또한 포탑 측후면에도 각종 장갑이 장착됐고 필요에 따라 12.7mm 증기관총이나 40mm 자동 유탄 발사기로 교체할 수 있는 RWS가 달리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전차 중량은 기존 62톤에서 75톤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중전차급 중량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TES 개수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의 성과는 기대 이하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벌어진 사태만 보더라도 기존의 명성을 떠올리기는 힘든 모습인데요. 러시아의 대전차 지뢰와 란셋드론 폭격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절대 방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이쯤이면 화력도 부족하고 방어력마저 구멍투성이인 챌린저2의 특징은 내부에서 차를 끓여 먹을 수 있는 티포트가 달렸다는 것뿐인데요. 더 큰 문제는 챌린저2뿐만 아니라 서방의 네로라하는 전차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 2의 경우 8월 말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유된 전체 71대 전차 중 10대 이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것도 최소 수량으로 잡은 것인데요. 지난 6월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이동 행렬 중 받은 피격으로 다수의 전차가 파손되며 유럽을 대표하는 주력 전차의 명성에 금이 갔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처참한 전과를 계기로 레오파르트 2에 대한 재평가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레오파르트 1을 합해 700대 가까운 물량을 보유한 튀르키예는 대 IS 임무에 레오파르트 2 A4T를 대거 투입했지만 격파 및 유기된 것은 물론 IS에 노획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S를 상대로 1시가전에서는 한 번에 10대 이상 손상되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방 전차를 대표한다는 챌린저2와 레오파르트 2에 대한 과대평가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사실 최강이라고 불리던 서방의 전차들이 제대로 된 힘도 써보지 못한 채 파손되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비슷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전차들이 서방 사회의 의지를 대변하며 전장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좀처럼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전차들의 단점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능을 떠난 국가적 자존심의 영역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에밀A 에이브람스의 셉사 개발을 취소해버리고 차세대 에밀23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전에서 현세대 전차들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과도하게 많은 전자 장비로 유지 보수는 어려운 데다 부품 가격마저 비싸 전쟁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방어력을 위해 이런저런 장갑을 덧붙이다 보니 기동성은 저하되었고 병참 부담은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보다 큰일은 전차들이 위용을 과시해야 할 전장에서 정작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규모 로켓포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차 무용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두로 떠올랐을 정도이니 말 다 했을 정도인데요.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중량이 늘어날수록 보급은 점점 더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미래 전쟁에 대응할 보다 혁신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유럽 전반에 걸친 낡은 교량이나 무른 땅을 건너기엔 에밀 에이브람스가 너무 무겁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본 게 다름 아닌 폴란드입니다. 국토 전역에 습지와 호수가 많은 폴란드에는 가볍고 빠른 기동이 가능한 K2 흑표가 최적입니다. 태생부터 도하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데다 중량도 55톤에 불과하니까요. 이에 현재 진행 중인 2차 구매 사업에서도 K2 선정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레오파르트 2 에밀 에이브람스 등이 함께 경쟁 중이긴 하지만 지난 1차 사업으로 K2를 경험해본 만큼 미국이나 독일산 전차를 선택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강이라던 이들 전차들의 허명을 바로 옆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전차가 운용될 기후 환경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동유럽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온난한 기후인 루마니아 흑해 연안과 달리 크르파티아 산맥이 걸쳐져 있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의 내륙 지방은 굉장히 혹독한 겨울과 많은 눈으로 유명합니다. 즉, 레오파르트이나 에밀 에이브람스에 비해 K2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미 노르웨이의 눈밭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신규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는 경쟁 차종보다 우월한 성능을 증명했는데요. 특히 사격 시험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눈밭에서 진행된 가속력 테스트에서도 경쟁 차종을 압도했습니다. 비록 노르웨이와 독일 간의 정치적 이유로 사업 결과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노르웨이 테스트 과정에서 보여준 K의 성능은 전 유럽에 깊은 이상을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게 K의 흑표는 국내에서도 영하 32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환경에서 저온 시험 및 사격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런 노력 덕에 탄통과 포탄이 얼어붙을 만큼의 극한 온도에서도 원활한 성능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견고함이 동유럽의 대부분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습지 또한 많습니다. 그에 반해 도로 상황은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즉, 적게 잡아도 수십 톤에 달하는 전차가 기동하기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환경적 여건을 상정해 개발된 K가 보다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현재 동유럽의 여러 나라가 수년 내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구형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과거 사회주의 진영에 소속되어 동유럽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특히 체코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으로 K 흑표가 미국, 독일산 전차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다소 우세하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그 이유를 보면 지난 노르웨이의 사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독일과 체코 양국이 국경을 마주한 데다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끝내 밀려나야 했던 노르웨이에서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서구권 전사들의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한국에 둘도 없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열악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 무기의 실전성을 올린 K방산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